6월 30일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1만 5천원을 상계 처리하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할 것. 아직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 안 해서 전에 제가 그냥 우리 법인의 세금 적혀 있는 챕터에서 대략적으로만 말했는데, 자,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내 돈인가요? 아니죠. 이건 내 돈 아니고 내가 받아서 낼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도 예수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인 거를 우리는 너무 거래가 빈번하니까 별도의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대급금은 내 돈인 거예요. 내가 돌려받을 돈이에요. 근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상계해서 내야 될 돈 많은 걸 이제 다음 달 25일 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낼 거다라고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물건 팔면서 난 100만 원의 물건을 팔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110만 원 받아서 너가 받으려는 100만 원은 가지고 10만 원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얘는 부채이기 때문에 자리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평소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면 대변에 자기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줬다고 해서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준 것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의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럼 내가 돌려받을 거라는 건 내 거라는 거죠. 근데 물건 사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정 과목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그럼 얘는 부채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일 거고, 얘는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이겠죠. 그럼 우리는 정리 분계는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한다는 건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쓰고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쓴다는 그 이야기예요. 정리분계는 서로 상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잠시만요. 자, 우리 정리분계한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고, 정리분계니까 지금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오는 게 기본 틀인 거예요. 정리할 때. 그럼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입력하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서 금액을 줄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금액을 부가세 예수금은 1174만 원이다라고 줬고, 부가세 대급금은 1121만 5천 원이라고 금액을 줬죠. 그러면 74만 원에 21만 5천 원을 빼면 차이가 52만 5천 원을 우리가 내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가져다 주고 이건 돌려받는데, 세법은 왜 다 주고 또 돌려받니? 그냥 너 돌려받을 거 뺀 나머지만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 돈만 낼 건데, 우리 부가가치 신고는 우리 7월 25일 날, 그때 나중에 다음 달 이제 25일 날 납부를 할 거니까 나중에 낼 세금이니까 아직 안 낸 세금이다라는 걸로 우리 책에 계정 과목 써라고 적혀 있죠. 얘를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두란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돌려받을 게 많으면 그러면 차변 쪽에 있죠. 그러면 얘는 미수금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다음 달 25일에 납부할 때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돈 내고 얘를 차변에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이 돈, 지금 예수금이 이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이제 납부할 때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돈 내고 부가세 신고하면서 돈 내고, 그러려고 이렇게 정리해 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답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31번부터 35번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해봅시다. 자, 6월달로 가서 자, 7월 1일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개설 보증금 1,000만 원과 당좌 예의백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입하다.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등록할 것. 이런 말 없어도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에는 보증금은 거래처 무조건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린 보통 예금에서 지금 돈이 1,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알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100만 원이 나갔고 차변엔 그럼 돈 이체한 이유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계정 과목 뭐죠? 그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여기에 우리 은행에 보증금 건 거니까 이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당좌 예금에 넣은 거죠. 당좌 예입했다. 자, 다음 7월 3일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억 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일단 우리 분개하기 전에 이건 알겠죠? 차변에는 지금 땅 산 거 쓸 거고 대변에는 어음 지급한 거 쓸 거라는 건 알겠죠? 대변에 어음으로 줬고 내가 산 건 땅이에요. 그럼 뭐 양쪽 중 아무거나 먼저 쓰면 되는데 저는 차변부터 그냥 쓸게요.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어요. 개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영업 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럼 차변에 투자 부동산 5천만 원이고 대변에 그럼 어음 발행했어요. 어음 발행할 때는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보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고, 그럼 여기에 거래처는 현대전자한테 지급하도록 발행했다라고 써둬야 되겠죠. 자, 다음 7월 11일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 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적용을 선택하며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 일단 우리는 원재료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화재 발생한 거는 우리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원재료 사라졌으니까 원재료를 지울 건데, 이 원재료가 사라진 게 팔아서 사라진 게 아니다, 물건 만들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타계정 대체 적용 8번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타계정 대체가 적용 8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직 보험 가입 여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좌우 가치는 당분간 제 손실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원재료가 사라졌으니까 대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이 원재료 없어진 만큼 400만 원 지워 줄 건데, 이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그리고 원재료 지운 만큼 우리는 차변에 재 손실을 입은 거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7월 16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삼호건설 주식의 시가 상승으로 보유 중인 주식 2분의 1을 주당 8,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5월 20일 날 분계가 앞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왼쪽 제일 위에 28번 문제, 이때 1000주를 취득했었고, 그리고 이때 단기매매 증권 얼마라고 썼었죠? 분계할 때 그렇죠, 700만 원이라고 썼었죠. 그죠? 그럼 700만 원이라고 썼던 걸 지금 2분의 1 절반 파는 거라 그랬고, 그럼 500주 350만 원을 파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대변에 샀을 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적었던 걸 절반 파는 거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350만 원이다, 이렇게 지우는 걸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예금 계좌 입금받았다가 보여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다라고 써도 돼요. 위치는 먼저 잡을 때 돈 들어온 이유가 뭔가, 단기매매 증권 팔았네, 이렇게 적혀있던 거 지운다, 이렇게 먼저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절반인 500주를 판 건데 주당 8,500원이면 금액은 425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 75만 원. 이 75만 원을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을 팔았는데 이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때는 이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데이터는 아마 그렇게 안 바꿔뒀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을 저걸로 이름을 바꿔둘 건데 얘는 안 바꿔뒀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을
이번에만 자,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자, 다음 7월 24일 짱 주식회사에 수출한 3만 달러의 제품의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선적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 7월 24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180원이다. 자, 일단 우리 위치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분계 계정 과목 위치. 지금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 알겠죠? 그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 쓸 거고, 다음 제품의 외상 대금이래요. 그럼 돈 들어온 이유는 외상 매출금이란 이야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고,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짱 주식회사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계정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액을. 자, 지금 3월 31일 날 선적을 했는데 이 선적한 날에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이날에 수출할 때에 3만 달러를 칠해 제품 매출하면서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썼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는 거예요. 지금 선적일 환율이 3월 22일 날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당연히 원화로 쓸 거니까 우리 장부에 우리는 3월 22일 날 장부에 그냥 분계를 볼게요. 3월 22일 날 이렇게 써뒀다는 거예요. 대변에 제품 매출 3천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이렇게 써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3천만 원이라고 쓴 이유가 이때 가지고 있는 판 게 3만 달러인데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 하면 3천만 원이라서 3월 22일 날 이날 선적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건 파는 날. 그럼 이렇게 팔았으니까 장부의 외상 매출금은 3천만 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에 이 외상 매출금 쓰는 거는 이거 지워주는 거죠. 이제 얘 받는 거니까 지우고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은 3천만 원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3천만 원인지 이해가시죠? 얘는 과거에 썼던 거 지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자, 이 차변에는 그럼 자, 이쪽에서 쓸게요. 오늘 7월 24일 날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건 이거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3,540만 원이 되겠죠. 우리는 원화로 장부에 써야 되기 때문에 3만 달러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돈 받은 날 이날 환율로 계산하니까 3,5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금액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부에 3천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적었는데 3,540만 원 받은 거잖아. 그죠? 받기 전까지는 3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익을 보게 됐죠. 장부에 적혀 있는 것보다 많이 받았죠. 근데 많이 받은 이유가 외화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만약 손해 봤다면 외환 차손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았으면 그럴 건데 이번에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외환 차익이에요.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자, 우리 외화 거래에서 지금처럼 회수하거나 상환했을 때는 우리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을 쓰는데 외화 결산 시 평가할 때는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쓰는 거예요. 이건 계정 과목 섞어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은 지금은 거래가 있는 거죠. 결산 때 지금 계산만 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다라고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자, 제가 이 구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컴퓨터에 쓸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제가 외환이라고 쓰면 얘 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외화라고 쓰면은 얘 두 개밖에 안 보이죠. 네 개가 동시에 보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찾을 때 외화라고 쓴다, 외환이라고 쓴다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건 나중에 우리 결산이라는 문제 풀 때 아니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산은 제가 고등학생 수업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항상 외화 문제에서 결산 때 6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외우더라고. 그래서 결산 때는 6자고 결산 아닐 때는 그 외화 관련된 거는 6자 쓰지 말라고 했더니 걔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기억하던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7월 27일 생산 직원 일 안에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7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차익을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이런 말이 없어도 제가 직원이 퇴사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 잔액 확인하는 걸 볼 건데, 자, 잔액 뭐 해야 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확인은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는 저하고는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볼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얘는 어떤 거냐면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지금 얘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잔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잔액 시산표를 볼 거예요. 우리 이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장부의 분계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하죠. 입력하는 게 전부 다 바로바로 한쪽만 입력해도 바로바로 입력되는 장부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기록한 흔적이 모조리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차변 대변 쓰는 게 전부 다 남기 때문에 차변 대변 오간 흔적이 다 있는 건 합계고 양쪽 중에 한 군데만 잔액이 남아있겠죠. 그럼 그 잔액 시산표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지금 보기 전에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가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갈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는 위치가 어디냐면 자 우리 여기 메뉴에서 이 우측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죠. 우측에 컴퓨터 메뉴에서 자,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 날짜를 쓰게 되는데 자 오늘 날짜 7월 27일 우리 문제에 있는 오늘 7월 27일을 쓰시고
그럼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도 유동성 배열로 유동자산부터 쭉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내려가는 거 힘들 수가 있겠죠. 어디 있는지 막 찾을 때. 그러면 우리 찾기 잘하시는 분은 컨트롤 F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F 누르셔서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뜰 거예요. 그러면 퇴직이라고 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바로 휘릭할 거예요. 퇴직이라고 컨트롤 F 쓰시는 분은 퇴직이라고 이 두 자 치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바로 보이죠? 나왔나요? 자, 그럼 얘는 부채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했는데 합계 적혀 있는 이 안쪽 라인이 합계시산표 라인이고 바깥쪽 라인이 잔액시산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잔액 줘야 할 때는 이쪽 아니면 차변 계정은 이쪽을 볼 거예요. 가운데 있는 안쪽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척은 이쪽 잔액 보러 오는 거지 합계 보러 여기 들어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부는 양쪽 끝을 볼 거라 보시면 돼요. 차변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있고 대변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고 얘 잔액인 1억 원이다라고 있죠. 지금 이거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지원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돈보다 얘가 많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차변에 끌어쓸 거고 작으면 일단 있는 것만큼 다 끌어쓰고 나머지 퇴직급여 하나도 없으면 퇴직급여 이렇게 쓸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1억인데 우리 문제를 보면 1000만 원이네. 그럼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끌어쓰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면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당연히 퇴직금 주는 거니까 대변에 돈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고 이때 차변에 쓸 계정 과목 때문에 장부 줘야 한 거예요. 방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많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을 전부 다 끌어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제 1000만 원을 다 주면 좋지만 세금 떼고 줘야 되겠죠. 그럼 73만 원을 빼고 927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럼 이 73만 원을 뭐라고 할까요? 원천징수했대. 그러면 예수금이죠. 자, 그래서 월급만이 아니고 우리가 돈 주면서 떼고 주면 전부 다 예수금인 거예요. 이건 내 가지는 거 아니죠. 이것도 다음 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면서 지금 퇴직금의 세금도 다음 달 원천징수 한 거 줄 거고 직원들 월급도 줄 거고 우리 교육하러 온 사람 것도 줄 거고 전부 다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다가 다음 달 10일 날 다 내는 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고 그걸 위해 떼는 걸 다 우린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사장님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원천징수했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관성 있죠. 그냥 내가 돈 떼인 거하면 안 헷갈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전부 다 예수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또 컴퓨터 입력합시다. 7월 달로 월을 바꾸시고